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서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살펴볼게요. 영끌족, 빵, 이야기꾼, 배우인데요. 먼저 이야기꾼이라는 단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18일 방송된 혓바닥 종합격투기 새치어 관련 키워드입니다. 새치어는 링 위에서 최고의 이야기꾼들을 가리는 파일럿 예능인데요. 동화, 트로트, 미스터리 등 다양한 주제로 입담을 펼친 사람들 사이에서 커밍아웃 후 10년간 가족과 인연을 끊었던 풍자 씨의 고백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미스터리 새치어 김원입니다.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귀신 헬리콥터. 귀신, 귀하의 신장. 헬리콥터는 바로 이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니셜을 따서 심장, 간, 힘줄, 망막. 그걸 사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장기 밀매 브로커들이 젊고 건강한 청년들을 현혹해 장기를 적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현혹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밀당을 하시네. 야, 이걸 끊으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절단 신공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저는 커밍아웃을 3번을 했어요. 저희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드렸죠. 난 어디가 아픈 사람도 아니고 나는 여자가 되겠다. 정말 저희 아빠가 어느 수준이었냐면요.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오셨어요. 너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거든 이 칼로 나를 죽여라.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잠시 담배를 피우러 가셨을 때 여자가 되기 위해서 가출을 하는데 저는 제 가족들과 10년 동안 연락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얼굴도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오늘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남동생이 길에서 쓰러졌어요. 저희 막내 남동생이 쓰러지고 나서 일어나자마자 한 말이 나 큰형이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저희 아빠가 전화를 하면서 저에게 와라 집에. 너희가 너를 인정은 우선 해줄 테니까 만나자 해서 만나게 됩니다. 딱 내렸는데 정말 서로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집 나오기 전에 제가 막내 동생 신발을 사줬거든요. 190이었어요. 근데 10년 만에 만나니까 285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나 뭐 하면서 10년을 보낸 거지?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 정말 세상에서 잊을 수 없고 뭔가 마음에 팍 꽂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지 마.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과연 썰피플들의 마음을 어느 분이 더 많이 가져가셨을까요? 지금부터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결승에 진출한 새치어는 바로 마라마 새치어! 치열한 접전 끝에 풍자 씨가 최종 결승행 티켓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궁금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김원님과 풍자님 두 분 다 팬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새치어 게스트 섭외력 미쳤다. 풍자님 진솔한 이야기 들으며 같이 울었네요. 힘들게 먼 길 돌아 만난 만큼 가족 모두 더 많이 행복하시길 바라요. 이야기마다 몰입이 잘 돼서 재밌었어요. 3회로 끝나는 게 아쉬워요. 네, 이야기꾼들의 스토리텔링 능력에 감탄했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썰 스포츠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링 위에 오를 입담꾼들의 섭외가 프로그램의 승패를 좌우하는 큰 포인트로 작용했을 것 같아요. 이 혓바닥 종합 격투기라는 어떤 제목과 또 링 위에서 입담 대결을 벌인다라는 어떤 기획 자체만 보면 사실 좀 자극적인 주제가 좀 승리할 거라는 예측을 불러일으키는데요. 그런데 이날 방송만 보면 좀 그런 예상과 좀 벗어난 의외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이 풍자 씨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풍자 씨와 같이 대결을 한 분이 이제 미스터리 새치어 김원 씨였는데 좀비 바이러스나 인유 캡슐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원초적인 어떤 자극을 이뤄내는 데 굉장히 유리해 보여요. 그런데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풍자 씨가
본인의 이야기를 정말 허심탄회하게 진정성 있게 하다 보니까 많은 평가원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좀 사로잡지 않았나 싶고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썰을 푼다고 할 때 뭐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본인의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사람들에게, 청자에게 좀 효과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경향성이 과연 이제 최종 승부까지 이어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증을 유발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는 스토리텔링을 얼마큼 잘하느냐를 이제 뽑는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강력한 건 결국 진심이 담긴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좀 증명해준 부분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 보면 좀 재미난 부분이 절단신공이라는 이 표현을 썼어요. 절단 신공 웹툰이라든가 일일 연속극 같은 거 보면 얼굴 클로즈업 되면서 으악 소리 지르면서 끝나거든요. 중간에 갑자기 탁 멈춰버리면 궁금증을 많이 유발하고 다음에 그걸 얘기했을 때 굉장히 극적인 효과를 내는 스토리텔링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풍자 씨가 이 안에서도 썼던 이 절단신공은 아주 적절하게 딱 들어갔다고 보여요. 아버지가 던진 한마디가 뭐였을까 이런 식으로 딱 던져버리니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 얘기 자체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시더니 어깨에다 손을 올리시더라고요. 저는 맞는 줄 알았어요. 딱 어깨 올리더니 야 우리 딸 지 엄마 똑같이 생겼네. 우리 딸 지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뭔가 표현했다기보다는 좀 간접적으로 돌려서 얘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뭔가 인정해준 그런 부분들이 이 내용에 담겨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이제 아쉬웠던 부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의 그 시청자층은 15세 이상 관람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마약이나 인육이나 또 불륜이나 이런 자극적인 소재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한 거예요. 과연 지상파에서 이야기꾼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 합당한 어떤 주제의 선택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자중이 필요해 보이고요. 아마 이 새치어가 정규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좀 신선한 얼굴들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을 섭외하는 것이 확실히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키워드 빵입니다. 정덕현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 15일 방송된 실화탐사대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빵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빵시계 아저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는데요. 등교 시간 아이들에게 간식을 챙겨주게 된 계기부터 유명세를 탄 뒤에 고충까지 담아내며 훈훈함을 전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엔 조금 이른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갓 지은 따끈한 빵과 요구르트를 내놓는 쌍식 씨. 안 춥나? 네. 제가 못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는 이러면 저도 이제 남들의 도움을 받고 2020년 4월 저만 조금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큰맘 먹고 시작했죠. 성실하고 굳건하게 빵집을 운영해온 쌍식 씨지만 지난해만큼은 도무지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등굣길 선행에 대해 한 언론사와 했던 쌍식 씨의 인터뷰 기사가 폭발적인 반응을 가져옵니다. 이후 모 기업의 의인상을 수상하고 방송 프로그램에까지 출연하게 되는데요. 저는 경남 남해군에서 빵집을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는 김쌍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후 쌍식 씨와 행복한 빵집에 대한 이야기가 이곳저곳에 알려지면서 빵집에는 기분 좋은 소란이 찾아왔습니다. 어유 엄청 많이 사셨어요. 외지에서 온 관광객 손님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벌써 이렇게 세 봉지나 돈줄 내주러 왔습니다. 따뜻한 마음은 또 다른 따스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사와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이 돈줄을 내러 빵시계 아저씨를 찾아왔습니다. 자다 일어나니까 세상이 바뀌었더라 그런 말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쌍식 씨를 가까운 곳에서 지켜봐온 친구들은 걱정이 됐답니다.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저 집 빵은 공짜니까 품질도 안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짜니까 막 먹어도 된다. 좀 이렇게 하시는 뭐 어르신들도 제가 직접 들었고. 오래 살겠네. 좋은 일하고 욕 먹으면 오래 산대. 진짜 욕 먹어서 오래 산다는 건 좋은 일하고 욕 먹어야 오래 사는 거거든요. 그래요? 시원한 맥주 한 모금에 묵은 감정을 넘겨봅니다. 골목 어귀의 작은 빵집. 빵시계 아저씨는 언제나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따끈하고 폭신한 빵을 나눠주고 있을 겁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게에 위기가 찾아온 이후에도 빵 나눔을 멈추지 않았던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예, 댓글 살펴보면요. 하루도 아니고 3년 동안 한결같이 나눔하신다는 게 그저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오랜만에 실화탐사대에서 따뜻한 소식을 볼 수 있어 기분이 좋네요. 매일 사건, 사고 뉴스 보다가 이런 분의 일상을 보니 흐뭇합니다. 빵 아저씨 항상 건강하세요. 실탐에서 훈훈한 소식을 만날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실화탐사대에서는 무겁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다뤄졌었는데요. 위원들도 오랜만에 들려온 온기 있는 사연 반가웠을 것 같아요. 그 연말연시에 사랑의 온도탑을 올린다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방송 보면서 정말 몇 도씨는 더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감동이었던 게 사실 일시적인 선행을 하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꾸준함. 예, 이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 선행을 칭찬하는 한편으로 이 사장님이 갖고 있었던 고민들을 지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는 것도 이번 회차에서 인상 깊게 봤습니다. 무료빵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다는 것. 그러니까 분명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저토록 다르구나 하는 그런 좀 가슴 아픔도 느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빵봉사 어렵지 않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굉장히 쉽다. 마음과 부지런함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결국은 이제 선행이라는 게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이런 마음, 이런 부지런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실질적으로는 선행이 이루어진다는 거를 아주 잘 짚어낸 부분인 것 같고요. 실화탐사대가 전해준 이 빵식이 아저씨 이야기에서도 아주 특별했던 부분이 또 하나 있었는데 비상금 통장을 줬던 은인 이야기가 이게 소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처음에 그냥 시작한 줄 알았더니 아, 좋은 일을 먼저 해준 분이 또 있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이걸 방송을 본 전국의 시청자들이 또 돈줄을 내겠다고 다 같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선순환되는구나라는 거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부라는 것, 선행이라는 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 어느 정도 풍족한 분이 좀 보이지 않게 하는 거라는 어떤 고정된 관념 자체가 우리 사회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넉넉하지 않더라도 내가 뭐 많이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선행을 베푸는 사장님의 사연 자체가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사회적으로 큰 울림을 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보도가 이런 미담을 널리 알리는 역할뿐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선행이나 어떤 기부 행위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편견이나 인식을 좀 바꾸는 그런 기대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20년 동안 자기가 이런 선행을 했지만 하는 과정에서 주는 사람은 항상 주고 받는 사람은 당연히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선행 행위라는 것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가 좀 다 감사하는 그런 행위로 우리 사회에서 좀 건강하게 인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의 밝은 부분을 환하게 조명하고 독려해주는 방송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배우입니다. 이건 무엇과 관련된 단어인가요? 지난 17일 방송된 전지적 참견 시점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래퍼에서 배우로 활동을 시작한 기리보이 홍시영 씨의 에피소드가 그려졌는데요. 드라마 금운령 속 캐릭터를 완벽 소화하기 위해 열정을 불태우는 모습이 담기며 눈길을 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뭐야? 설마. 그래 연기 연습했었잖아 우리 거에 나와서. 전화 안 갔으면 다 받아줬겠지. 밥 하나 먹는데도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금운령이라는 드라마에 도석이라는 역할로 캐스팅이 돼서 배우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연기를 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심지어 이제 회사 이름도 저스트 뮤직에서 대본 순서대로 찍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날그날 촬영할 것들이나 남은 씬들을 적어놓고 바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가을입니다. 배우이자. 너무 멋있다. 네. 시작된다. 한다. 긴장한 거지. 눈 완전 많이 깜빡이고. 그리고 자꾸 카메라 보게 돼. 발음도 신경 써야 돼가지고. 밥 하나 먹는데도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자. 긴장했네. 미안해, 커트. 도석이도 오셨어요 듣고 대사해야 되나? 네. 큐.
오셨어요? 작품을 하나 그려봤는데 좀 봐주시겠어? 동선 잘 택해야 돼, 방향. 이쪽으로. 나이스. 컷 오케이. 예. 컷 오케이. 그거 66신 준비하면 되죠? 네 66신. 평소보다 약간 긴장한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긴장돼요. 근데 감독이 애정이 있다 눈빛이. 잘하고 있어. 잘했어. 딸이 보고 그쪽과 손잡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오. 이 이야기를 토대로 작품을 하나 해볼까 하는데 이미 전참시에서 연기의 꿈을 드러낸 바 있었던 홍시영 씨의 성공적인 드라마 데뷔기가 전파를 탔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기리보이 연기하니까 진짜 달라 보여. 멋있다. 이제는 기리보이가 아닌 배우 홍시영으로 나왔네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꿈을 꾸는 자 꿈은 이루어진다. 연기보이 홍시영 씨 응원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된 홍시영 씨의 행보를 응원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가수 매니저에서 배우 매니저로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고준혁 매니저의 모습도 눈길을 모았는데요.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었던 회차였어요. 가수 매니저에서 배우 매니저를 한다는 게 과연 이 매니저분이 어떻게 해낼까 궁금했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우리 배우가 어떻게 연기를 하나 그걸 다 찍어서 나중에 모니터링을 해주고 또 남은 씬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정리해서 또 배우에게 알려주는 이런 모습들, 매니저라고 하는 존재가 이 배우의 어떤 든든한 아주 뒷배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동시에 이 홍시영 씨에 대해서도 참 인상 깊게 느껴졌는데 연기에 대해서 어떤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했잖아요. 이동하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대본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로 이것을 허투루 하지 않는구나. 그런 그 진심이 느껴지게 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래퍼에서 분야를 바꿔서 그것도 사극에서 처음 연기를 시작했는데 기리보이 홍시영 씨를 위해서 당연히 매니저도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배우 매니저들도 참고하면서 의자도 준비하고 이렇게 과자도 준비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세심하게 내 배우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이 눈길이 갔고요. 무엇보다 이제 연기가 처음이잖아요, 홍시영 씨가. 그러다 보니까 촬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분량이 응원해주러 동료 배우가 와준다거나 감독 같은 경우에도 계속 칭찬하면서 이렇게 북돋아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훈훈했어요. 그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일을 새로 시작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 도와주고 응원하는 이런 모습이 비단 드라마 현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터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모습이라서 한층 더 의미 있는 회차였습니다. 흔히 한 분야에서 이른바 이제 성공을 한 분들은 다른 분야에 가서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홍시영 씨가 대표적으로 그 사례를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이날 방송은 이런 지금 홍시영 씨의 노력과 열정이 그 맺은 작지만 아주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드라마 제작 과정에 정말 고단함, 힘듦 이런 것들도 좀 생생하게 잘 그려져서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 항공 소음 때문에 계속 씬 촬영이 연기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언제 비행기가 지나가는지 앱을 통해서 계속 추적하는 장면들도 저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새삼 느끼게 됐고 제작 과정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재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날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기리보이의 배우로서의 일상에 방송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매니저와 배우와의 어떤 상호작용이나 케미 같은 것들은 좀 많이 담기지 못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다음 키워드는 영끌족인데요. 이건 무엇과 관련된 단어인가요? 12월 13일 방송된 PD수첩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거품이 가라앉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에 대해 집중 조명해 봤는데요. 부동산 호황기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했던 영끌족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실태를 전했습니다. 30대 직장인 최민지 씨, 영혼까지 끌어모아 서울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6억 5천만 원의 아파트를 샀는데 대출이 3억 7,500만 원. 집값의 절반 이상이 빚입니다. 팬데믹 때문에 각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바닥으로 딱 붙였잖아요. 일찍이 보지 못했던 엄청나게 큰 밀물이 들어와서 모든 자산을 뛰어올리는 거죠.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집값은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 불장이 펼쳐진 지난 몇 년. 사람들은
빚을 내 집을 샀습니다. 아파트 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이쪽에 있는 이쪽 라인 있잖아요. 중동에서는 사실 아무거나 사서 다 올라요. 안 오르는 게 아니에요. 아직 마음에 드네. 한번 생각해. 다른 집 안 보고 그냥 돌아오면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요. 전세나 월세로 남아있을 사람들조차도 집을 매수하려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영끌러고 패닉 바잉이죠. 거품은 빠르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미친 아파트 값을 지나니 거센 고금리가 버티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세 상승장이 본격화된 2020년 초 경기도 고양시에 아파트를 장만한 결혼 4년차 이재현 씨. 6억 5,500만 원에 산 집은 6억 원이 넘게 올라 지난해 가을 최고가 12억 8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참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제가 들어가서 살면서 이자를 내다 보니까 잘한 건지 싶긴 하더라고요. 올 2월 전세 보증금을 빼주느라 아파트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매달 원리금 상환으로만 330여만 원이 들어갑니다. 대출 금리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처음 빌릴 때 3%대였던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5%대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불과 6개월이거든요. 3월에서 10월 6개월 사이에 벌써 한 40만 원 이상이 이제 올라간 거죠. 11월 말 기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이미 8%에 육박합니다. 빚은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올 3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는 1,870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 주담대 신규 같은 경우에 지금 5%, 6%가 허다해요. 이자가 2배가 된 거예요. 특히 이제 영끌한 친구들 자산 다 날릴 수 있거든요.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밀물이 들어왔던 지난 3년. 서울에서 주택을 구매한 150만 명 중 38만여 명이 전세를 끼고 집을 샀고 전세를 끼고 산 사람 셋 중 하나는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사그라진 자리에 떨어진 집값과 또 높은 대출 이자로 막막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집중 취재한 방송이었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어렵게 용기 내어 방송에 나왔을 텐데 힘내시길 바랍니다.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돈도 부족하면서 갭 투자라니. 투자의 책임은 온전히 본인에게 있습니다. 투자는 개인적인 귀책도 있겠지만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던 많은 요소들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처럼 현 상황의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반응이 있었던 한편 무리한 투자를 감행했던 이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을 팔아도 부채를 해결할 수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난이 발생할 위험성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불어올 파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보도가 아니었나 싶어요. 영끌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영끌해서 집을 장만했다. 무용담처럼 얘기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영끌이란 말이 약간 공포 같은 동요로 가는 이런 느낌, 현실이 지금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전달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전세 시장에 불게 된 후폭풍에 대한 부분들을 그 우려를 아주 잘 짚어주는 어떤 방송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놀란 부분은 영끌 얘기만 들었지 턱없이 부족한 자본으로 집을 산 분들의 이 사례가 보는 사람마저 굉장히 아찔하게 만들더라고요. 지난해 2월 5억 9천만 원의 집을 산 30대는 자기 돈 900만 원을 빼고는 모두 빚이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여준 도표가 특히 효과적이었어요. 전세 보증금을 포함시키니까 그 순위에 상위권에 있던 다른 어떤 나라들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월등하게 1등을 해버리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도표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보다 보면 이렇게 위험한 투기를 부추기고 이 과정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부산에 굉장히 투기 세력들이 몰려가서 앉은 자리에서 이제 부동산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바로 다시 팔면서 4,5천만 원을 벌었다라는 공인중개사의 증언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닐까 싶었고요. 보는 내내 계속 놀람과 한숨의 연속이었던 그런 회차였습니다.
청년 영끌족의 좀 현 상황이 단순하게 개인이나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더 크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 위기로 번질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잘 사회적으로 전파한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을 전후로 해서 어떤 국내외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패닉 바잉이 왜 일어나는지, 개인의 심리적인 원인 또 환경적인 이유 이런 것들도 좀 잘 정리를 해준 그런 협차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천 세대의 등기부 등본 또 국토부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일일이 다 분석을 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또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가져오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라는 그런 좀 노력 또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보면서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 현재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었지만, 다 본 이후에 과연 해결할 방안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을 본 이후에 오히려 더 불투명성이 짙어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지금 가장 알고 싶어하는 거, 그럼 해결 방안이 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냐, 이런 것인데 해결지향적인 어떤 보도,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그날까지 PD수첩의 날카로운 보도 그리고 세심한 취재가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